플로리다의 포트로더데일에 살고 있던 40살의 여성 엘나 마리아 크네즈비치는 2023년 12월 초에 정열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이 스페인행은 신나는 여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한 좀 힐링의 시간 이런 걸 갖기 위해서가 더 컸는데요. 당시 엘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미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리턴 티켓도 따로 안 끊고 거기 가서 스페인 생활은 어떤지 좀 경험해 보다가 괜찮으면은 장기적으로 거기서 집도 렌트해서 오래 머물 의향도 있었죠. 집은 마드리드 중심에서 살짝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하나 단기로 임대를 해가지고 스페인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부촌이라서 치안도 좋았고 깔끔하고 또 중심 쇼핑거리도 가까워서 에나처럼 이런 외국인들도 단기로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동네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살면 살수록 여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스페인 건물들이 또 예쁘잖아요. 길만 걸어도 영화 세트장 같고 또 음식도 입에 잘 맞고 여기저기에서 현지 친구들도 금방 사귀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하루하루 웃을 일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하면서 마드리드 너무 좋다. 여기서 좀 더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애나 친구 중에서도 완전 절친인 사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둘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났고 뭘 먹었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공유를 했대요. 그래서 사나도 애나랑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애나가 너무 행복해 보이길래 아 진짜 스페인 생활이 마음에 드나 보다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약 2달이 지난 2024년 2월 2일 이날 애나는 오전에 마드리드의 부동산 에이전트랑 만나서 괜찮은 아파트들을 좀 보러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는 베프 사나랑 어김없이 영통을 했어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집 보러 다녀서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다 나 며칠 뒤에 현지 친구들이랑 바르셀로나로 놀러 가기로 했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다음 날인 2월 3일 사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확인하는데 애나한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나 어제 산책하다가 완전 멋진 남자를 우연히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마드리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중이야. 가서 며칠 머무다 오려고. 아 근데 신호가 잘 안 터진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사나가 이 문자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뭔가가 좀 이상했대요. 그 이유는 일단 첫째로 자기가 아는 애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놀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생겼다? 애나는 바로 자기한테 영통을 걸어서 야 대박 이러면서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문자로만 상황을 띡 남긴다는 게 이상했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문체가 평소 애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애나답지 않게 되게 딱딱한 느낌? 그래서 사나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애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애나가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도 계속 읽지 않은 표시가 뜨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나가 안 되겠다 하고 마드리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내 친구 애나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잘 있는지 가서 웰페어 체크를 좀 해주시라. 안부 확인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경찰이 애나가 살고 있는 마드리드 아파트로 출동을 해요.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반응이 없길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지러져 있지도 않았고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수상한 흔적도 딱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좀 지켜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나가 며칠 뒤에 친구들이랑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간다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 없으면 그전에는 돌아오겠지 하고 좀 기다리는데요. 다음 날인 2월 5일 애나가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바르셀로나를 놀러 가기로 한 당일날이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기다려도 애나가 공항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화를 계속 해봐도 안 받아요. 그래서 현지 친구들도 아 애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걱정이 돼서 마드리드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고요. 스페인 경찰들은 본격적인 실종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애나의 베프 사나도 며칠 뒤에 마드리드로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사나가 이때 마드리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애나도 보고 또 여행도 할 겸 심지어 타이밍도 되게 딱 맞았던 게 자기가 도착할 즈음에 애나도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둘이 같이 놀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까지 해놨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사나가 마드리드에 딱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도 제대로 못 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애나의 스페인 현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궁금하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애나가 살던 아파트로 갔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 건물 관리인이 계시길래 혹시 몰라서 관리인한테 물어봤죠. 지금 우리 친구 애나라는 애가 실종됐다. 혹시 최근에 이 주변에서 뭐 수상한 일이 일어났다거나 수상한 사람을 봤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관리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까 그 실종됐다는 날 밤에 이상한 사람을 봤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어떤 남자가 한 손에 스프레이를 들고 와가지고는 건물 안에 CCTV 카메라에다가 그 스프레이를 막 뿌리더라. 왜 저러는가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바로 경찰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애나가 마지막으로 친구들, 가족들이랑 직접 연락을 나눴던 2월 2일로 날짜를 돌려봐요. 애나는 그날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섰고요. 오후 2시쯤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밤 9시 반쯤에 한 남자가 아파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형광색의 안전조끼를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든 남자였어요. 근데 딱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음식을 배달하러 온 딜리버리맨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아파트가 비밀번호나 키카드 같은 걸 찍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안에 사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공동현관에서 갑자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들고 있던 봉지에서 스프레이 하나를 꺼내서 CCTV 렌즈에다가 막 뿌리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 현관 입구로 다시 돌아가서 잠금 장치에다가 덕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도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갔다가 약 30분 뒤에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에 봉지 대신 다른 게 들려 있었어요. 바로 여행용 대형 캐리어 하나. 그걸 갖고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약 35분이 지난 밤 10시 30분에 남자는 다시 공동 현관으로 내려옵니다. 그 캐리어를 끈 채로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우던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서 그 캐리어를 차에다가 싣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날 이후로 애나의 모습은 CCTV 어디에서도 다시 발견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실종 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애나의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수색을 해본 결과 애나의 핸드폰, 노트북, 일기장, 그리고 충전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제 경찰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CCTV 속 헬멧 남자에게 집중이 되겠죠. 근데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고 눈이랑 눈썹만 보여가지고 단번에 얼굴 식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남자의 차량을 주목합니다. CCTV 영상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 어떤 브랜드 차량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인 푸조. 하지만 제일 중요한 번호판은 자세히 식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통 카메라들,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톨게이트 카메라들을 싹 확보를 해서 돌려본 결과 그날 자정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에 마드리드 외곽을 통과하는 푸조 차량 한 대를 포착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모습은 짙은 선팅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이 번호판을 조회해 보니까 며칠 전에 마드리드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번호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번호판을 숨기려고 남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고 진짜 번호판이 뭔지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수상한 남자가 몰고 다닌 차량은 푸조 308이라는 정확한 모델 정보를 얻게 됐죠. 한편 또 다른 수사팀원은 애나의 친구 사나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애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냅니다. 첫 번째, 애나는 결혼 13년차 여성이다. 두 번째, 애나와 남편은 최근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 신청 및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세 번째, 근데 그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고 매우 지저분하다. 애나는 원래 콜롬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콜롬비아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을 오게 됐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차근차근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시민권도 취득을 했죠. 그리고 27살 때 자기보다 4살 연하인 데이비드 크네스비치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비드도 애나처럼 이민자 출신이에요. 세르비아 출신이고요. 플로리다에서 컴퓨터 관련 회사를 갓 차려서 운영 중인 사업가였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데이비드가 애나한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내 회사 운영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부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둘 다 워낙 사업 감각이 좋았고 애나가 또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가지고 회사 운영도 야무지게 잘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기술 쪽, 애나는 경영이랑 운영을 담당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줬더니 사업이 막 승승장구를 해요. 그렇게 돈이 모이니까 이번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잘 돼서 플로리다 지역에 약 15채의 임대사업체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진짜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부가 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2023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공동 자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부가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아왔던 공동자산, 뭐 부동산, 사업 지분, 투자 자산 등등을 다 포함한 재산은 약 800만 달러. 한화 기준으로 하면은 약 11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은 우선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인데요. 여기서 법원이 뭐 여러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뭐 60대 40 아니면 70대 30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애나는 이 공동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근데 데이비드는 50대 50 어림도 없다. 내가 더 받아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죠. 이것 때문에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가게 됐고 이제 1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랑 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애나가 자기 멘탈도 좀 돌볼 겸 스페인으로 떠나 있게 됐던 거고요. 근데 사나가 애나 베프가 경찰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 그래도 애나가 연락이 안 될 때부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데이비드한테도 연락을 했었다. 이때 데이비드가 자기가 지금 플로리다에 있다길래 나는 그러면 예정대로 며칠 뒤에 마드리드에 가니까 가서 애나를 좀 찾아볼 생각이다. 너도 같이 마드리드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데이비드가 처음에는 그래 좋다 했는데 사나가 예정대로 마드리드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데이비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마드리드가 아닌 세르비아 자기 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온대요. 아니 전 부인이 지금 타지에서 실종이 됐다는데 같이 와서 찾아보지는 못할 망정 웬 세르비아? 되게 뜬금없다 생각을 했대요, 사나가.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 세르비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찰한테 말을 해줘요. 이 얘기를 들은 스페인 경찰도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드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FBI랑 본격적으로 공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애나랑 데이비드 둘 다 미국 시민권자였으니까요. 그래서 FBI에서 데이비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비드가 진짜 세르비아로 출국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터키에서 한번 경유를 한 다음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로 입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 말이 안 맞는 거는 데이비드가 출국한 시기였어요. 애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날이 2월 2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나가 데이비드한테 연락을 했을 때 데이비드는 사나한테 자기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비드가 세르비아로 출국한 날짜는 1월 27일. 그러니까 사나가 전화를 했을 때 데이비드는 이미 세르비아에 있던 상태였던 거죠. 이 위치를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처음부터 세르비아에 있다고 말하면 될 일을 말이죠. 일단 데이비드가 세르비아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FBI는 세르비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데이비드의 현지 행적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렌터카 계약서였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세르비아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 뒤인 1월 29일에 렌터카 회사에 들려서 차를 한 대 렌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차량은 푸조 308 모델.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서 당시에 차를 빌려줬던 직원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잘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를 반납했을 때 차량 상태가 너무 달라서. 일단 창문 전체에 아주 시꺼먼 선팅이 새로 되어 있었고요. 번호판 프레임도 교체되어 있었고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식별용으로 붙여놨었던 스티커 2개도 떼어진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차 외형을 손을 본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도 이 사람이 약 5주 동안 차를 렌트를 했는데 그동안의 총 주행거리가 약 7,700km였대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잖아요. 왕복으로 하면은 800km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을 거의 9번, 10번 왕복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들도 어휴 많이도 달렸네, 어디를 돌아다녔나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르비아 국경을 넘어서 옆나라 크로아티아로 간 기록이 확인됐어요. 근데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좀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 크로아티아로 이동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 차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서 최종 스페인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왜 스페인까지 간 걸까? 거기에는 데이비드가 가족도 뭐 친구도 아무런 연고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은 데이비드의 렌터카가 이렇게 스페인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후에 애나가 마드리드에서 실종이 됐고 그 이후에 데이비드는 다시 렌터카를 끌고 세르비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이동 기록과 애나의 실종 시점이 기가 막히게 겹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FBI가 스페인 경찰 쪽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안 그래도 애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그날 밤에 아파트에 나타났던 수상한 푸조 차량 한 대가 마드리드 외곽을 빠져나가는 게 목격돼서 그 차주를 찾는 중이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찾는 그 차량이 맞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또 스페인 쪽에서도 진전이 좀 있었어요. 범행이 이루어진 날로 추정되는 2월 2일 날 애나 아파트 주변 상점들의 CCTV를 확보를 해보니까 근처의 한 철물점에서 데이비드와 체격도 그렇고 생김새가 매우 흡사하게 생긴 인물이 검은색 스프레이 그리고 덕테이프를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스프레이 제품은 CCTV 속에 오토바이 헬멧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스프레이랑 같은 브랜드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때 FBI에 정말 중요한 제보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신고자는 콜롬비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좀 수상하다 였어요.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몇 개월 전에 데이팅 앱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됐대요. 이름은 데이비드 크네즈비치. 둘이 대화를 몇 달 동안 나누면서 가까워졌는데 올해 2월 초에 남자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왔대요. 내 세르비안 친구가 소설 하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콜롬비아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한다. 혹시 내가 보내주는 영어 문장을 자연스러운 콜롬비아식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래 보내봐라 해서 영어로 보내진 거를 번역을 해줬대요. 그 내용은 나 어제 산책하다가 완전 멋진 남자를 우연히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마드리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거기 가는 중이야. 가서 며칠 머무다 오려고. 아 근데 신호가 잘 안 터진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해줬더니 남자가 너무 고마워 자기야 이러고 막 친근하게 굴면서 며칠 후에 자기 비행기 티켓 샀다고 티켓 사진도 찍어서 보여줬대요. 세르비아에서 콜롬비아 가는 비행기 티켓을. 그러면서 자기 보러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보고 싶어. 뭐 그렇게 사람을 설레게 하더니 결국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입만 털어댄 거죠. 근데 어쨌든 딸이 두근두근 하니까 엄마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데이비드라는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다. 근데 엄마의 촉이 진짜 무서운 게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뭔가 느낌이 좀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을 구글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스페인에서 애나라는 미국인 여성이 실종됐다. 남편은 뭐 데이비드 크네즈비치라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에 내용이랑 뭐 자료 사진 이런 걸로 애나의 가족들, 친구들이 받았던 메시지도 같이 실려 있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너무 낯이 익은 거죠. 잠깐. 이거 우리 딸이 번역해달라고 받았던 문장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딸한테 얘기를 해줬고 딸도 확인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때 바로 FBI에 제보를 했던 거예요. 아니 계획을 짤 거면 좀 치밀하게 가명이라도 쓰든가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비드는 이 문자를 영어 버전, 스페인어 버전 두 개로 준비를 해서 영어 버전은 애나 친구 사나한테 보내고 스페인어 버전은 애나 친오빠한테다가 나눠서 보낸 거예요. 애나인 척하면서. 왜냐하면 애나가 콜롬비아 사람이니까 가족들하고는 스페인어를 썼었거든요. 또 이 문자 가지고 나중에 애나 오빠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도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왜냐면 스페인어가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왠지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 같은 느낌? 애나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수상한 문자 메시지의 정체는 데이비드가 애나인 척 꾸며서 보낸 메시지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되게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애나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후 보험회사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을 애나 크네즈비치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전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던 사업 관련 보험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직원이 처음에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애들이 있다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하면 애나한테 자녀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수사관들이 그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까 부부 회사 소유의 전화번호로 밝혀졌고요. 연락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에는 데이비드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에는 이 부부 회사 직원의 폭로가 이어져요. 여성 직원이었고요. 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며칠 전에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더래요. 애나인 척해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해달라.
그러면서 애나의 풀네임이랑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러니까 미국식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되게 불편했대요. 왜냐면 지금 애나가 실종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종된 사람을 사칭하는 거는 좀 그렇다, 불편하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려면 이게 필요하다. 내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남자인데 내가 직접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애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수를 쓰는 게 다 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모아진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FBI는 연방 형사고발장을 작성하고요. 2024년 5월 4일 세르비아에서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미국 땅을 밟자마자 FBI에 바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연방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애나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이제 기대를 했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겠구나. 애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겠구나. 그런데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1년이 지난 2025년 4월 재판을 기다리던 데이비드가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는 그렇게 비겁하게 가버렸어요. 애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도 없이요. 따라서 재판은 자동으로 취소가 됐고요. 이 사건은 데이비드의 죄를 묻지도 못하고 애나의 행방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애나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애나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유기 장소 관련해서 FBI 의견으로는 데이비드가 스페인에서 세르비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거쳤던 나라들 중 한 곳 어딘가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북부 쪽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렌터카의 이동 기록을 분석했을 때 데이비드가 이탈리아 북부의 비첸차라는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예상보다 오래 머문 흔적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2024년 8월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현재는 최대 2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드리드에서 실종된 애나 크네즈비치의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애나의 유해가 꼭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